예,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내세우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야권과 정부 여당 갈등에 시작부터 대결 정치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 이슈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22대 국회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이 22대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네, 오늘로만 지금 놓고 보면은 사실 21대 마지막이었던 어제와 오늘 큰 차이가 없고요.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선 오늘 의총연 민주당은 해병특검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특별 지원 이 조치 이 관련한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는데 21대와 22대와 지금으로서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구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가 21대였으면 이제 오늘부터 22대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새 국회가 구성이 되니까 상당히 좀 희망도 가져보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야 마땅할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가 21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지난 22대 총선의 결과 이것이 민이다라고 내세우면서 민주당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예.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국면이 펼쳐지다 보니까 강대 강을 넘어서는 이런 아주 국민들이 보시기에 피로감이 넘쳐나는 이런 정치 상황에 맞닥뜨려졌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한들 뭔가 뾰족한 다른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몽골 기병처럼 나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많이 싸우겠다, 아주 심하게 싸우겠다 이런 목소리를 일성으로 내는 걸로 봐서는 22대 국회가 참 어떻게 될까 상당히 암담한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빼고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만 이렇게 자꾸 퇴행을 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아쉬움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22대 시작 첫날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타깝죠. 21대 최상병 특검법 딱 통과시키고 연금 개혁 딱 통과시켰으면 산뜻하게 출발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미안의 과제로 넘겨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이 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야지 국회도 좀 대통령 눈치도 보게 되고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고 또 최상병 사건에서 자꾸 대통령실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의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서로 전화하면서 뭔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의 권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참담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대통령도 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정도 좀 져줄 수 있는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을 다 휘두르고 계시는데 한 번 져주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참 예. 국민들께 죄송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를 했고요. 이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의 취지에 찬성하는 걸로 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해병 특검법보다 급한 건 아니다라고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소속 의원이 12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할 텐데 민주당이 협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시선이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을 꼭 밀고 가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출마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또 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윤한 갈등이 좀 지속되면서 약간의 거리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또 위기에는 뭉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국민의힘의 윤한 갈등을 다시 봉합시켜주는 재료로 쓰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을 좀 올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조국 당대표가 독하게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 통과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면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 이제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범죄의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떤 뭐 경찰의 수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받았나요? 어떤 범죄 혐의와 수사의 이력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정치권에 들어와 놓고서는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다소 이렇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뜻 여기에 협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소 역풍이 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뭐 밀어주겠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그 자당에도 뭐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한동훈 특검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식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5일에 첫 본회의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야 되는데 21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2대 그래서 원구성 협상할 수 있냐.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민주당에서 양보를 할 것이냐. 양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관행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민주당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관행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국회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내에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을 3일 이내에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비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뭐 30일, 50일 이런 식으로 지속되게 원구성조차 못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192석을 야권에 준 국민의 명령은 열심히 일해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국회법의 기일을 지켜서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고요. 늦더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으로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뒀을 때하고 2주를 줬을 때 뭐 협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면서 눈치 보면서 시간만 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을 줬다고 해서 협상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꼭 국회법에 따라서 뭐 이제까지 뭐 관행이라는 게 잘못된 관행을 관행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아마 신속하게 의원식 의장이 되시면 그렇게 신속하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협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뭐 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 기능 아니겠어요? 네. 국회가 견제할 바에는 가장 할 수 있는 게 법사위하고 운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표결이 진행이 되면 사실 민주당에서 어쩌면 이게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뭐 협상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말이 좋아 협상이지 원구성 협상이라고 써놓고 민주당 마음대로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대 전반기에도 사실 18개 중에 17개를 아마 민주당이 그 당시에 가져갔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근육 자랑을 해놓은 입법의 결과가 무엇이냐. 공수처법 만들었었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고 하고 특검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시장 원리에도 반하는 이 내용들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결국 정권 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검수완박은 물론이고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들이 경무에 시달리면서 사실상의 사법 정의가 너무나 지체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입법 과정들이 그야말로 21대 전반기에서 민주당이 독식한 결과였다고 한다면은 예. 22대 아무리 범야권이 192석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원구성 협상이라 하면 협상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일당에서 의장을 가져가게 되면은 운영위나 법사위의 경우에는 법사위는 2당이 가져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여당 원내대표가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물론 뭐 사회자도 아니고 뭐 중립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와중이라면 예. 더군다나 법사위의 경우에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2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마저도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뭐 협상이라고 써놓고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 그럼 거죠. 평론가께서는 민주당에서 18개 다 가져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한 번 했는데 두 번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어요. 자꾸 이제 관행을 얘기하시는데 예. 관행이 지금 다 깨진 게 윤석열 정부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 때 그냥 뭐 수사 받고 전 가족이 다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인데 뭐 전 가족이 수사 받았잖아요. 그만큼 관행이 깨지는 특별한 사회가 됐고요. 그게 만약에 옳은 길이고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국회 원구성도 당연히 법대로 갔을 때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진 상임위에서의 투표 결과에 따르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을 따르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대차에 대해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최상병 특검법 반대하셨고 이태원 특별법도 과거에 이제 반대했다가 다행히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게 보면 어려운 분들 어려운 어떤 위기에 처한 또는 생명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를 해서는 안 되고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반대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가 좀 무능해 보이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없는 정부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원 구성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에도 40여일 늦게 지각 개원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야당과 차별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자 단일 대우를 외치면서 1박 2일 워크숍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호 법안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22대 국회 입법 키워드, 저출생, 민생을 꼽았고 세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민생 정책 이슈를 민주당에 빼앗겼다라는 그런 뼈아픈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게서 국민의힘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 21대 국회 마지막 몇 날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몇 분께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내놨죠.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먼저 우리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손 안 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 듯이 보이도록 국민께 비추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것뿐이죠. 사실상 종부세 폐지 이런 것도 보수 쪽에서 가지고 있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세제 개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슈들을 선점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특검법이나 각종 무리한 입법의 재입법으로 폭주할 것이 분명한 야당과 비교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뭐 경제, 민생, 또 저출생 문제 이건 국가의 소멸 위기까지 목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서 비록 수적으로는 10세, 108석이기는 합니다만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민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정책 주도권에 있어서 좀 밀리는 모양새가 보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이 뭔가 이슈를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각오를 다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에 주력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의 특검법들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똘똘 뭉치는데 국민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대통령 호의를 위해서 똘똘 뭉치면 이게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연금 개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3가지가 있다고 치죠. 하나는 모수 개혁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조 개혁이라고 하죠. 근데 모수 개혁 하나라도 9% 그러니까 연금 보험 지금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대체 소득을 한 43%까지 하자라고 양보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라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 고가 시점이 한 8년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라도 일단 먼저 받고 또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해서 2번째, 3번째 합의를 이루면 되는 것인데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22대 국회에서 하지 못합니다. 곧 있으면 뭐 지방선거 오겠죠, 대통령 선거 오겠죠. 근데 국민에게 연금에 대해서 양보를 하라라고 하는 거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쉽다 그러고요. 저는 또 바래요. 국민의힘이 좀 민생을 위한 아젠다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 귀에 들리지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민생과 저출생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야당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야당에게 좀 반대하고 그 대신 민생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야당에게 협조나 양보를 받아내는 것들이 또 현명한 그런 정부 운영의 묘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22대 국회에서 당정 관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에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발언 내놓는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당과 한 몸이 되겠다라는 말들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완벽한 수직적 당정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바뀌겠죠. 서로의 이익은 공유할 수 있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 초선 의원들에게 우리가 예산권이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호위무사가 되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지켜주면 예산도 팍팍 지원해주고 잘해주겠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만 서로 나누겠다는 거지. 여기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식 변화가 되지 않으면 참 여야 강대강 대치를 풀 숙제가 풀리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같은 질문 김현주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워크숍에 이제 3년차 오늘 이제 출석을 하셔서 당과 한 몸으로 가겠다.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단합하자.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사실 28일에 재표결 국면에서도 봤습니다만 108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절대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108석을 뽑아주신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주 그 절묘한 판단을 전략적으로 유권자들께서 해주신 데는 그 나름으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당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은 이제까지 만약에 평가를 박하게 받았다면 앞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당정 관계의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지도부가 결성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그래도 사뭇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정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는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반드시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요, 차기 당 지도부를 절충형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현행대로 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는 거는 같고요. 그런데 그 대표 선거에서 2위, 3위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시키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따로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황 위원장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당대회 흥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려다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출마를 주저주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동시에 출마를 해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절충형, 뭐 소위 하이브리드형 지도 체제를 좀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체제는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예. 대표가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출마를 할 때부터 대표와 최고위원은 다른 군에서 이제 출마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당대표에 여러 명이 나와도 한 명만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비교해서 이제 집단지도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두 출마를 해서 등수에 따라서 그렇죠. 제일 그 앞선 분이 대표 최고위원, 그러니까 소위 대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2, 3, 4, 5등이 함께 지도부를 결성해 나가는 것인데 이 둘을 적절히 섞어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지도 체제나 단일지도 체제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단지도 체제를 하게 되면 지금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거명되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실 거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감, 중량감, 전부 다 대표급인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응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할 텐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과거 김무성, 서청원 그 집단지도 체제에서 봤듯이 극렬한 갈등 양상이 나오게 되면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 뭐 옥새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절충형 지도부 구성 방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선 룰을 국민의힘에서 안 바꾸면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경선 룰에 민심을 한 30% 반영한다고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떨어진 2, 3위가 최고위원이 된다? 그래서 누구를 견제할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또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 네 분이 그냥 당대표 최고위원 딱 됐을 때 조금 뭐 새롭다기보다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서로 간에 경쟁하다가 됐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절충형 집단 지도 체제의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선택했을 때는 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 두 분께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구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SNS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정치개혁에 반한다를 그걸 또 반하는 그런 SNS 글을 올린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부활론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야가 유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이제 요즘에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데 정치에도 이제 트렌드가 있죠. 예. 과거 2002년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당시에는 정치개혁이 이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었다면 예. 그 사이에 많은 상황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예를 들면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정치 개혁이 될 수 있고 네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과는 좀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나 정치 신인들이 지금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협 체제에서는 하다못해 그 플래카드 하나 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후원회를 모집한다던가 아니면 사무실 개소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구당을 부활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정치 개혁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다. 저도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구당 부활 트렌드로 봐도 되겠습니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차떼기 사건 때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뭐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구당에 쫙 뿌려주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불법 정치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기 좋고. 그런데 정치 신인이라든가 청년들이 정치에 나왔다가 떨어지면 지구당 사무실도 없죠. 후원금도 못 받죠. 그리고 직원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현역 정치인들만 기득권을 누려서 계속해서 변화없는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화두는 공정이고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그래서 기회 균등, 공정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은 여야가 협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태그 강성 팬덤 지적 반박입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지는 셈인데요.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어쩔 수 없는 트렌드 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은 국회가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왜 이걸 당원들이 투표권을 주지? 예. 라고 하는 반문이 충분히 가능했고 과거에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한 25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 거의 다 됐어요. 그건 이제 뭐 그 기저에는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기조 위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외 어찌됐건 결과는 굉장히 친명체제가 공고해지고 당원들의 표심이 결국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당원과 같이 가는 당원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는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어떤 권리 당원들의 어떤 비중 확대 추세 그리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당이 활성화되고 당원 민주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과의 경쟁에 있어서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당원들의 힘을 당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충분히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당원권 확대는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재명 대표도 전 당원 여론 반영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논의가 왜 시작됐을까요? 결국 추미애 의장 후보가 탈락이 됨으로써 지금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는 의원들이 투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취지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고위공직자로 선출이 된 것이고 이분들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또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 있는 것인데 국회의장 후보자를 경선하는 데 있어서도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20% 지금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래 취지, 아까 뭐 관행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다 그럴 법한 데는 그럴 법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당원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글쎄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일단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것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 선거에서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에
이야기는 지금 계속 이제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반영이 되고 심지어 이게 의장에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도 과거라면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요즘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냥 뭐 국회의원 뽑아놓고 4년간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고 욕먹고 4년 후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SNS가 발달이 안 됐는데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SNS 속에서 그냥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지지자들도 들어가 있고 당원도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예. 그래서 조국 국회의원이 이 윤석열 정부 3년은 너무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4년을 맡겨놓고 당원들이 4년을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고 제대로 못하면 4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좀 변화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의 강성 팬덤을 걱정하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또 그 강성 팬덤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강성 팬덤이 있어요. 근데 강성 팬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 대표로 나오면 90% 이상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팬덤을 어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게 아니라 잘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는 일부 양보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차상병 특검법도 조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치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강성 팬덤들이 민주당의 어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도부가 또 일부를 그런 걷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정무적인 감각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반박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일단 4년에 한 번씩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본인들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서 강성 지지층이 왜 이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해라, 여기에 휘둘리기 시작한다면은 국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냥 여론조사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강성 팬덤에 휘두르지 않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을 갖고 갖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차상병 특검법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에 너무 시간 끌지 말고요. 진실 회복하고 민생으로 좀 저출생 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조금 짧게 드릴 텐데요. 민주당의 현행 규정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 적어도 1년 전에는 사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을 조금 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그리고 당대표 연임을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헌이라 하면 이 당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화되어서도 안 되고 변화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의가 모아지면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그런 당헌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가지게 하고 이후에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혹 그간에 뭐 대통령의 권위시를 상정해서 그러니까 뭐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본인의 그 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 혼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저는 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압도적인 192석을 줬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퇴 시한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문제,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또 지방선거에 직면했을 때 또다시 좀 약간 분란이나 네. 분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좀 고심을 끝에 어떤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